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민사특별법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뒤편으로 갈게요. 미리 지난주에 예고를 했는데요. 634페이지 쪽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거기 634페이지를 펴셨는데 한 장만 뒤로 빽할까요? 그럼 633페이지. 한 장만 뒤로 빽해서 633페이지 보면 거기 민사 특별법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챕터 01에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거기다가 한 문제 이렇게 있어요. 한 문제. 그다음에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 여기도 한 문제.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여기도 한 문제. 그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한 문제.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거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도 한 문제. 그래서 한 문제씩 다 배정이 됩니다. 근데 민사특별법이 6문제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법이 5개니까 그러면 하나씩 배정하면 5문제니까 한 문제가 남아요. 그 한 문제가 남는 거는 리베로예요. 그 리베로는 자유로워서 그냥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는 꼭 고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 세 번째 그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로 옮겨붙든가 아니면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로 옮겨붙든가 보통 요렇게 지금 계속 올라왔는데 올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한 문제가 올라붙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왕창 개정이 됐는데 신설했어요. 왕창 개정하면서 신설했는데 그 부분을 작년에 출제를 안 했어요. 개정된 부분을 출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한 문제가 예년과 달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쪽으로 옮겨붙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올해 2문제가 여기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올해 그 개정 법률이 출제될 걸 맞춰서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미리 예상 문제를 오늘 한번 접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예상 그 개정 법률이죠. 거기에다 맞춰서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교재는 636페이지 쪽에 서부터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먼저 판서를 좀 쭉 하고 이렇게 개정 법률 관련된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줄여가지고 그냥 주임법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다가 적용을 할 거냐라고 하는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는 두 가지로 볼 건데 인적 적용 범위와 물적 적용 범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인적 적용 범위. 인적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자연인이면 다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연인이란 말은 인간이면 다 적용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외국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외국인.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인간이니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인, 인간이면 다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외국인도 적용 대상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법인이에요. 법적 인간이죠.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법인에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요. 예외적으로 이제 LH입니다. 요즘 아주 문제 많은 동네죠. LH 여기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법에 의한 법인입니다.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네 그 직원들의 숙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해서 직원이 주민등록에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그 법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적 범위와 관련을 해서 물적 범위는 어디까지 될 것이냐. 물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적 어떤 뭐 지적 이 공부상 그래서 공부상의
주거용으로 돼 있는 것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사항 그랬으니까 건축물 대장에 주택용으로 등재된 경우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가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실지라고도 하고 실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지 용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근데 공부상의 용도에만 따르는 게 아니라 실지 용도에 따른다. 실지 용도에 따르니까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도 적용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 말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된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합니다. 지금 공부상의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라고 하면 이제 건축물 대장 같은 건데, 이 건축물 대장이 주거용으로 등재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등기예요, 무허가예요. 그래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뭐 한다고요? 적용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대항력과 관련을 해가지고 대항력을 일단 갖추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필요해요. 대항요건. 대항요건이라는 것은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택의 인도 플러스 그 다음에 주민등록입니다. 주민등록을 갖추면 되는데, 이 주민등록을 우리가 전입신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갖춘 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갖춘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대항요건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대항요건. 요거를 대항요건이라 그래요. 대항요건이 갖추게 되면은 요게 바로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 이길 오전 0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날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길이라고 표현해요. 같은 말입니다. 다음날이나 이길이나. 그래서 다음날 이길 오전 0시에 지금 대항력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오늘 밤 자정이 되면 오전 0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전입신고하고 오늘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렇게 되면 오늘 밤 자정이 돼서 다음날이 되니까 자정이 되면 다음날 이길이 되면서 오전 0시가 되니까 그때 뭐가 발생한다고요?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왜 중요하게 따지냐면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 시점은 매우 중요한 말소 기준 권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걸 쭉 이론을 정리를 하겠지만, 예전에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법 이론을 출제했다면 최근에는 법 이론보다는 실무 문제를 냅니다. 그 실무 문제가 뭐냐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실무 쪽과 연결해서 판례가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론을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실무 능력, 경매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라는 쪽에서 문제가 올라오기 때문에 점점 문제가 좀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론 정리를 쫙 한 다음에 문제 풀 건데 아마 문제를 안 풀릴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 능력을 측정하는 경매 쪽을 알아야 문제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조금 이따가 한번 경험을 해 보실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습게 보여도 말소 기준 권리를 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일단 요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게 되면 요걸 뭐라 부른다고요? 대항 요건이라 불러요. 요거를 대항 요건이라 그러고,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게 되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 우선 변제권이 되겠는데, 이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방금 전에 봤던 이 대항 요건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우선 변제권이 가리키는 의미는
선순위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우선 변제권은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라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겁니다. 후순위 권리자 또는 기타 일반 채권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뜻이지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에이, 그러면은 선순위보다 먼저 안 받는데 그게 무슨 우선 변제권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임대차란 말이에요. 주택 임대차. 그럼 임대차의 법적 성질은 뭘로 되어 있나요? 채권이에요. 다시 한번 임대차는 물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이에요. 그럼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게 돼 있어요? 물건이 우선해요. 그럼 이 후순위 권리자가 만약에 저당권이라든가 근저당권이라고 하면 물건이 돼버리죠. 다시 후순위 권리자가 저당권, 근저당권에 해당되면 뭐가 된다고요? 물건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지금 후순위 권리자 우에 있는 게 임대차 그러면 임대차였으면은 그러면 물건이 우선하니까 채권보다 물건에 해당되는 후순위 권리자 저당권, 근저당권이 돈을 먼저 받아가요. 경매에서. 그래서 이거를 먼저 못 받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대항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이제 후순위가 먼저 못 받아가요. 이게 물건이라도 먼저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순서대로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도 순서를 지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도 받고 그 다음에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배당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란 말이 나온 건데 우선 변제라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아가는 거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다는 게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 여기서 후순위 권리자는 저당권, 근저당권인데 이거보다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만들어 놓은 거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아무리 물건이라도 채권보다 먼저 못 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순서대로 받자라는 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우선 변제권을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라고 문제 내면 속는 사람 되게 많이 나와요.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최우선 변제권을 이걸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여기에다가 소액 보증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액 보증금, 다른 말로 해서 소액 임차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액 보증금, 소액 임차인 요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금액 이하일 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저당권, 근저당권보다 돈을 먼저 받아간다는 거.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거. 이거를 뭐라 본다?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본다고요? 최우선 변제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매를 신청한 권리자보다 돈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거. 이걸 최우선 변제권인데 소액 보증금, 소액 임차인에게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제도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할까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요 두 개는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되느냐? 요것은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가 시험 문제인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어디서 나올까요? 경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항력을 유지해야 되고 우선 변제권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 유지해야 되는 시점이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여기서 배당 요구 종기일은 경락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해야만 되는 존속요건이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존속 요건이니까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존속 기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뒤에 계신 분이 카메라가 이쪽에 돼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실래요? 여기에 지금 맞춰져 있는지. 카메라가 안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네? 돼 있습니까? 네? 더 이쪽으로는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카메라 앵글을 봤을 때는 예. 좋습니다. 예. 자, 존속 기간과 관련을 해서 존속 기간 관련해서 이게 최단 존속 기간 최단 존속 기간은 요게 2년입니다. 그러니까 최단 존속 기간으로서 2년을 보장한다 이런 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최장 기간 이 최장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1년을 계약했다라고 해볼게요. 1년을 계약하게 되면은 임차인 기준으로 했을 때 임차인이 1년 계약했으면 1년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했으면 1년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2년을 다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 1년 계약을 했다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냥 주택을 계약하면서 1년으로 계약했다. 그러면 1년 계약했으면 임차인은 몇 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요? 1년. 임차인 기준입니다. 임차인 1년 주장할 수도 있고, 법에서 정한 2년을 보장하라라고 해서 그냥 1년 계약했지만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1년 계약했으니까 너 1년이니까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대인은 무조건 2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걸 조심해. 다시 한번 임차인은 1년 계약했으면 1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해져 있는 최단 존속기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임대인은 1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몇 년을 보장해 줘야 된다? 2년. 그래서 요거를 잘 주의해서 보시자는 말씀. 그래서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이거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 존속 기간과 또 하나는 이제 묵시적 갱신인데, 이 묵시적 갱신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법정 갱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이 부분이 지금 법이 좀 개정된 부분이라 조금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 전까지입니다. 요게 작년까지 1월로 돼 있었어요. 1월. 여기가 1월이었는데 올해 이제 여기가 1월로 돼 있다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2월. 1월이었는데 2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 전까지 임대인이 예를 들어서 갱신 거절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되는데 안 했다. 누가 안 했다고요? 임대인이 안 했네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조건 변경 통지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이렇게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본다 그랬으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묵시의 갱신이 되면 기간은 2년을 보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묵시 갱신되면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하니까 몇 년 갱신된 거라고요? 2년. 그래서 2년을 보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묵시에 갱신되면 2년이 다시 보장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묵시에 갱신이 된 법정 갱신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정 갱신돼서 2년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그럼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으니까 임대인이 받았겠죠. 해지 통고를 임대인이 해지 통고 받고 3월이 경과되면 해지가 됩니다. 3월이 경과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법정갱신, 묵시에 갱신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만 해지 통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임대인에게는 묵시에 갱신, 법정갱신에 갱신된 부분에 대해서 해지권이 없어요.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묵시에 갱신, 법정갱신이 모두 몇 번 나오냐 그러면 4번 나와요. 다시 말합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까지 다 통틀어 갖고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 모두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4번 나오는데 한 번은 전세권, 또 한 번은 민법상 임대차,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다음 시간에 할 상가 임대차 이렇게 4번 나오는데 4번 중에서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된 것 중에서 계약 해지권이 임차인에게만 있는 경우는 2번 나와요. 묵시의 갱신이 4번에서 임차인만 해지권 행사할 수 있는 건 2번. 그래서 어디냐면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만 임차인이 해지 통고권을 갖습니다. 그럼 이 말을 바꿔서 4번 나온다 그랬으니까 4번 중에서 전세권하고 민법상 임대차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할 수 있어요. 4번 중에서 2번은 둘 다 할 수 있고 양당사자. 그런데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만 법정갱신, 묵시행갱신된 것에 대한 해지 청구권이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 해지 청구권이 이게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임차인에게만 있다. 요거 까먹으면 안 돼요. 여기 임대인, 임차인, 양 당사자 모두 할 수 있다 그러면 됩니다.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전세권하고 민법상 임대차가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임대인에게 권한 없어요. 계약 묵시행갱신, 법정갱신된 것에 대한 해지 통지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주 주의를 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요게 작년에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요게 작년에 신설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 출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출제 안 했어요. 작년에 신설했는데 작년에 7월에 그 임대차 3법 뭐 들어왔다는 얘기 엄청나게 시끄럽게 많이 들어간 거 들은 기억은 나시죠? 예. 그것이 요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새로 신설되는데 이제 요거를 7월에 신설해서 그런가 이 부분을 문제를 안 냈어요. 굉장히 많이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를 안 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어떤 식으로는 틀림없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요거는 지금 기간 만료, 요거는 이제 임차인이 하는 건데,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를 다른 말로 종료라 그랬나, 만료나 종료나 같은 말입니다.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 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하고 똑같네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묵시의 갱신이나 계약갱신이나 기간이 똑같죠? 자, 그래서 기간이 동일해요. 그래서 묵시의 갱신 6월에서 2월 전까지. 이거는 누가 통지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임대인이 안 한 거예요. 묵시의 갱신은 기간 말로 6월에 2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거예요. 묵시의 갱신은 임대인이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 전까지 갱신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은 요것은 1회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회만 행사할 수 있고요.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행사하게 되면 기간은 2년을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작년에 2+2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2+2 여기입니다. 존속 기간 2년 한번 2년 계약 2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1회 행사해서 몇 년 됐어요? 2년. 그래서 2+2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2년 계약하고 한번 계약갱신 요구해서 한 번 더 늘릴 수 있어서 2+2 그래서 4년 살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 보장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가 1회 안에서 2년이 보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계약이 갱신이 됐는데 이 갱신된 것에 대해서도 해지를 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임차인이.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를 해서 그러니까 2년을 연장해 놨는데 2년을 다 안 채우고 중간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보받고 3월이 경과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똑같습니다. 3월이 경과되면 해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묵시의 갱신이 돼도 임차인이 해지 통보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 갖고 2년을 연장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해지 연장된 거를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문제는 요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임차인에게 있지만 임대인이 이거를 갖다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개 있어요, 법률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임을 연체했다. 예를 들어서 2기입니다. 2기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요건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는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이 살던 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의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거주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자,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재가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교재를 조금 손질하고 갈게요. 자, 어디를 좀 손질하냐면 639페이지를 좀 볼게요. 639페이지에 거기 교재가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639페이지 맨 꼭대기 묵시의 갱신 요건 거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 6월에서 1월 그렇게 돼 있나요? 예. 법이 여기 지금 법이 개정됐다고 말씀드렸어요. 6월에서 얼마로 개정됐다고요? 2월. 근데 거기 지금 개정 안 됐으니까 그걸 바꿔 놓으세요. 그래서 거기 1월을 뭘로 보고 고치라고요? 2월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에서 2월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하고 임차인 임대차 기간 만료 1월을 고칩니다. 2월로 고치겠습니다. 2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래서 묵시의 갱신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기간 만료 2월 전까지 갱신 통지하지 않아도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임차인이 지금 기간 만료 2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묵시의 갱신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640페이지를 보세요. 640페이지에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꼭대기에 보니까 그 파란색 글씨만 보니까 6개월에서 2월 전까지라고 돼 있죠? 그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약갱신 요구권 6월에서 2월 전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1번에 보니까 임차인이 차임을 얼마 연체했다는 말이 나와요? 2기를 연체했다는 말이 1번에 나와 있는데 자, 거기 2기라고 하는 말은 내리 스트레이트로 그냥 2번 차임 월세를 밀린 것도 2기가 되지만 이렇게 해도 2기가 됩니다. 작년에 한 달 밀린 게 있고 올해 한 달 밀린 게 있으면 작년 밀린 거 올해 밀린 거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해도 2기가 됩니다. 그래서 2기는 내리 그냥 연달아 2번 밀린 것도 2기가 되지만 작년에 밀린 거 한 번, 올해 밀린 거 한 번 합산해서도 2기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임차인에게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당연히 갱신 거절 계약갱신 요건은 없고요. 세 번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비워주세요라고 했을 때 합의가 됐으면 갱신 요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다. 그 전대를 동그라미 친다. 전대를 할 때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 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고 전대를 하게 되면 계약 임대차 해지 사유가 돼요. 자, 다시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 전부 일부의 전대는 무슨 사유가 된다고요?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그 5번을 좀 펼쳐보세요. 5번에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일부를 갖다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거기 형법 배치겠습니다.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일 때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말을 바꿔서 경미한 과실로 인해 갖고 파손이 일어났을 때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무슨 사유였다고요? 경미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갱신 거절이 안 되니까 계약갱신 해줘야 돼요. 어떤 파손이라고요? 경미한 과실. 그럼 무슨 과실일 때 안 된다고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면은 계약갱신을 못 해주지만 경미한 과실로 파손할 때는 계약갱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간단한 문제를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 간단한 문제를. 예, 그래서 물론 올해 안 나왔어요. 이게 작년에 신설했으니까 아직 출제가 안 되는데 이 내용은 어디 있는 거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내용을 그냥 복사에다 법을 그냥 앉혀놓은 거기 때문에 양쪽 다 똑같이 나와요. 조금 이따 쉬었다가 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면 그 계약갱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데 거기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그냥 그대로 갖다 앉힌 거예요. 양쪽 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도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를 줄 때는 중대한 과실을 경미한 과실로 파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경미한 과실일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 계약갱신 해줘야 돼요.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들을 때는 그걸 누가 들려 그러지만 시험 문제 내면 되게 잘 틀린다니까 그게. 들을 때만 쉽지 막상 문제가 나올 때는 안 쉬워. 이따 맞추나 못 맞추나 보자. 어떻게 절단 낼까 어떻게? 자, 내가 이렇게 내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도 못 맞추는데 이 절반 이상이 못 맞춘다. 이게 생각보다 안 쉽다. 자, 그다음에 6번.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시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임대인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을 전부 또는 대부분, 형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에 철거한다.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별표칩니다. 이게 그 문제 많은 8번 내용입니다. 임대인 자신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이나 비속의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악용을 한단 말이죠. 무슨 악용을 하냐면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들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내가 지금 거주하려고 한다.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사셔야 된다. 또는 우리 자식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들어와서 살 거니까 임차인 보고 계약갱신 못 하니까 이번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주세요. 비우라고 해가지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실제로 직계 존비속이 와서 살면 되는데 아니고 신규 임차인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따가 계약갱신을 못하고 나간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 많고 탈 많은 그 8번 조항 상당히 주의하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동그라미는 조금 전에 했습니다. 1위 안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고 존속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고요? 2년 이거죠. 계약갱신 요구는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 한 번 갱신하면 2년을 보장된다라는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그 4번 동그라미에 갱신된 임대차 해지에 관해서는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라면 얼마 후 효력이 발생한다? 3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이 돼도 임차인만 해지 통고를 해서 해지 통고를 임대인에게 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받고 3월에 경과되면 계약갱신 요구에 이 계약갱신했다 하더라도
해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 동그라미에 임대인이 이 갱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차했다. 아까 임대인이 직계 좀비석이 들어온다 그래서 새로 있던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계 좀비석이 안 들어오고 신규 임차인을 받았을 때 그 문제입니다.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 입은 손해를 뭐 한다고요? 배상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 프린트물 드린 것이 있는데 오늘 프린트물 드린 것 중에서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번에다가 별별 2개 치고 이게 아직 그러니까 작년에 신설된 문제와 관계돼서 올해 출제가 예상 문제 없으시면 받아오세요. 가서.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이 지금 새로 개정된 신설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올해 이 문제가 지금 한 문제 나올 거다. 이게 두 문제가 배정될 건데 그 중에서 계약갱신 요구와 관계된 문제가 한 문제가 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신설된 내용이니까 올해 내면 이제 처음 출제가 되겠죠, 이게. 9번에 1번 임차인에게 1회 하나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된다. 한 번만 있다 그랬죠. 예. 두 번째 왜 이게 한 번만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 조금 있다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계약갱신을 10년 이내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까 계속 요구가 가능해요. 다시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을 몇 년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요? 10년.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3번, 4번도 가능해. 10년이 될 때까지는 계속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주택임대차법은 몇 번만 된다고요? 한 번만 돼요. 한 번만. 요게 이제 주택임대차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다른 거예요. 상가임대차법은 3번, 4번, 5번이든 10년만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횟수 제한에서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해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월에서 2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묵시의 갱신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 통지를 할 수 있죠? 묵시의 갱신은 거절 통지를 안 하면 발생하는 거잖아요.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은 임대인이 거절 통지를 안 했을 때 발생하는 거라고요. 근데 거절 통지를 했습니다. 6월에서 2월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통지해 왔어요. 그랬을 때 임차인도 6월에서 2월 기간이 똑같죠? 여기 봐. 여기도 6월에서 2월, 여기도 6월에서 2월 똑같죠? 그래서 임대인이 먼저 계약 갱신하지 않은 뜻을 먼저 통지를 해왔어요. 그럼 임차인한테도 계약갱신 요구권이 6월에서 2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임차인은 그 뒤에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자, 여기서 중대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6개월에서 2월, 6개월에서 2월 양쪽 다 있어. 그래서 임대인이 먼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거절 통지를 미리 했습니다. 그럼 묵시갱신 안 됐죠? 묵시갱신이 안 됐으니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딜레마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이따 먼저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해왔을 때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먼저 행사해도 임차인에게 6월에서 2월의 기간 안에는 행사할 수 있으니까 임대인이 거절 통지를 해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됐죠? 이거 정리 안 되면 시험 문제 내면 많이 틀리게 됩니다. 임대인이 묵시의 갱신에서 계약갱신 거절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6월에서 2월 사이에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법무부에서 명확하게 유권 해석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래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쾌하게 유권 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거기 그래서 9번에 2번까지 해결해 드렸고 3번 갱신되는 임대 존속 기간은 2년으로 한다. 3번도 맞고 4번 묵시의 갱신과 달리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된 기간 동안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양쪽 다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이 돼도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고 계약 갱신이 돼도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다. 양쪽 다 있어요. 임차인의 해지 통지권은 묵시의 갱신 계약 갱신 양쪽 다 갱신 거주를 해지 통지가 다 양쪽 다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 받으면 얼마가 지나면 해지가 된다고요? 3월. 양쪽 다 3월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것이고 5번의 임대인이 직계 존속이라든가 비속을 포함해서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단 이렇게 해서 거절해 놓고서는 신규 임차인을 받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임차인에게 기존에 있던 임차인에게 발생한다라는 거 거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남아 있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계약 갱신 임차 차임 증감 청구권이 남았는데, 자, 그러면 뭐가 남았냐면은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게 남았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으면 보증금이 있을 텐데 그 보증금을 임차 보증금을 반환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임차 보증금이 반환이 되질 않았어요. 뭐 임대인이 그 돈 갖다가 뭐 다른 데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자식도 결혼시키는 데 썼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보증금을 닦아 썼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저기 주민등록을 빼야 되고 빼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다 저기 왼쪽에 되어 있는 저 2번과 3번, 2번의 대항력, 3번의 우선 변제권인데 저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사를 나가는 순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법원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들어간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은 임대인이 해야 돼요. 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줘서 발생한 문제니까. 그래서 비용 부담은 임대인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이걸 갖다가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인용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임차권 등기하세요라고 인용 결정 받아줬다는 소리입니다. 인용 받아줬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인용 결정이 돼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없던 대항력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없던 우선 변제권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없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발생이 되어지고 만약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뭐 하더라도 이사를 나가더라도. 그래서 인용 결정에 따라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면 없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발생을 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유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보증금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이 등기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구했습니다. 뭐 새로운 임차인한테서 받아가지고 구해졌는지 돈을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사 나간 임차인 보고 내가 보증금을 줄 테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를 동시에 하자. 이렇게 내가 보증금을 줄 테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된 거 동시 말소하자. 동시행하자.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과의 전체적인 다 똑같이 적용되는 법리인데 등기돼 있는 것을 말소할 때는 변제가 선이행입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법리 정리합니다. 등기돼 있는 것을 말소시킬 때는 뭐가 선이행이라고요? 변제. 변제가 선이행이기 때문에 변제와 등기 말소는 동시에 이행 관계가 아니다. 다시 변제와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선이행이다? 변제가 선이행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금 반환과 뭔가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다 아니다. 아니다. 동시이행 관계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가 두 군데서 나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오지만 저 채권법에 저 계약법에 가면 동시이행 항변권 나오죠? 동시이행 항변권에서도 이 문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시험 문제가 발생하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이게 시험 문제로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저 계약법의 동시이행 항변권에서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양쪽 다 나와요. 그래서 좀 주의해서 보고 그다음에 9번째로서 차임 증감 또는 차임이라든가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 청구권입니다. 차임이나 보증금 증감 청구권인데 여기서 증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얼마큼 제한이 있냐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한인데 이건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20분의 1은 퍼센트로 바꾸면 얼마일까요? 5%입니다. 5%. 그래서 증액 제한이 20분의 1, 5% 제한이 있습니다.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자, 그런데 감액에 대해서 감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액을 해주는 것은 이것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건가요? 예, 유리한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증액을 했을 때는 임차인한테 불리한 거거든요. 불리한 건 제한이 있지만 유리한 건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한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2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2번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이론만 정리해갖고 문제가 안 풀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경매와 판례가 섞어 올라온다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2번에다가 별표 2개를 치고 봅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에 따르라. 1번 동법이라는 것은 주택임대차법 주임법을 말합니다. 동법 적용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의 표시만으로 결정된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을 의미하는데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뭐에 따른다 그랬어요? 실지 용도에 따른다 했습니다. 실지 용도에 따르기 때문에 그게 미등기 무허가라도 뭐 한다고 적용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기만 하면 그게 미등기 무허가라도 적용한다. 왜냐? 기준은 실지 용도에 따른다라고 돼 있지. 그게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지 용도에 따른다. 그래서 1번 집은 틀렸고 2번에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동그라미 칩니다. 지상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요 2번을 좀 배웠는데 요 2번을 뭐라고 부를까요? 2번은 배웠는데 써먹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야. 오늘 배운 건 아니야. 오늘 배우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림으로 이거 그려줬습니다. 2번을. 그러니까 이걸 배웠다 하더라도 써먹으려면 숙성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숙성을 해서 써먹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요거를 갖다가 뭐라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2번을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 부르는 건데 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토지가 있고 토지 소유자가 갑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토지가 이 토지 소유자 갑이 돈이 필요해서 을한테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이 토지에 저당권 설정 이후에 이 건물에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이 신축된 거죠, 지금? 네.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이 신축이 됐는데 이 저당권 토지 소유자를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죠. 자, 여기가 저당권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저당권 뭐가 된다고요? 설정자. 그럼 설정자가 그 이후에 건물을 신축을 한 거네요. 자, 이렇게 돼서 돈을 잘 갚으면 되는데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 은행이 경매를 집어넣는데 경매를 집어넣을 때는 저당권이 걸려있는 토지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건물까지도 같이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 그래요. 두 개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는 저당권이 걸려있다 안 걸려있다? 안 걸려있잖아. 지금 어디만 걸려있다고요? 토지에만 걸려있다고. 토지만. 근데 저당권 설정 이후에 그래서 후를 동그라미 친 거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후. 저당권 설정 후라고 하는 그 한 단어가 승부를 가르는 거라면 후. 저당권 잠깐만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에서 해드렸단 말이에요. 저당권에 해드렸는데 이걸 써먹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배웠다 하더라도 이게 써먹으려면 상당한 숙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써먹으려면 상당한 숙성을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공부하고 동영상 보면서 자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괄 경매가 들어가려는데 요 신축 건물에 임차인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임차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가 들어갔어요. 자, 일괄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은행은 이 건물에 대해서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냐? 저당권은 토지만 걸렸지 건물에는 안 걸렸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저당권은 어디만 걸렸다고요? 토지에만 걸려있고 건물은 안 걸려있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괄 경매를 넣었을 뿐입니다. 그럼 건물에는 저당권이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 그러니까 일괄 경매가 되더라도 이 건물 신축 건물에 대한 환가 대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찬가지로 임차인도 이 대지에 대해서는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예요.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이유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이전에 건물이 있었고 임차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임차인은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여기가 뭐로 바뀌었을 때 이전, 전이라고 돼 있으면. 그러니까 요게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가 승부가 딱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방금 전에 이번에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그래서 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딱 승부를 가르는 거예요. 후 지상 건물이 신축됐다. 그러면 요거는 일괄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액 임차인은 대지에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없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를 잠깐 봐드릴게요. 어디를 보냐면 652페이지를 한번 봐요. 자, 652페이지 빨리 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오늘 갈 길이 멀어요. 자, 그럼 거기 652페이지 그 가운데 판례 박스 밑에 4번이 있습니다. 4번이 보니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 가지. 거기 4번에다 별표를 2개 치고 그다음에 양가로 1번에 보니까 652페이지라 그랬어요. 거기 1번에 대지의 저당권 뭐라고 됐나요? 후 신축 건물의 임차인. 그럼 제목에 나왔네. 제목에 우선 변제권 뭐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났어요. 그래서 그럼 뭐 파란 글씨만 볼게요. 그 밑에 두 줄 내려가서 대지의 저당권 설정을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는 소액 임차인은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뭐라고요? 없다. 결론 났어. 그래서 2번에 2번 있다가 마지막 있다를 없다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것이고 3번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그 주택에 대한 제3자 저당권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 같은 날 박스.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데 자 여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경매를 좀 알아야 이해해야만이 풀리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시험 문제 스타일이 실무 능력을 자꾸 측정하는 문제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여기 자 일단 실무기 때문에 사례를 들게요.
자, 이게 이 주택의 임차인이 지금 대항 요건을 갖춰가지고 대항 요건을 갖춰서 5월 1일 날 지금 대항 요건을 갖췄습니다. 대항 요건을 갖췄다 그랬으니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5월 1일자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대항 요건을 갖춘 것이 언제라고요? 5월 1일. 근데 같은 날 동시에 5월 1일에 저당권이 같은 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같은 날을 박스 쳤죠? 3번에 뭘 박스 쳤다고요? 같은 날. 이제 하란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핵심 못 잡는다고. 자, 그래서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대항 요건과 저당권이 무슨 날 들어왔다고요? 같은 날 동시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주택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경매가 넘어가서 9월 20일경에 경매가 이루어졌고 경락인이 나왔습니다. 자, 경락인이 그래서 이 주택의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요 임차인은 을이라고 하고 저당권자는 병이라고 하고 경락인은 정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지금 임차인 을은 경락인 제3자에게 이 주택임대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가? 결론 없다. 왜 없냐? 대항 요건을 갖춘 것은 5월 1일인데 효력이 발생하는 건 다음 날 이길 오전 0시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대항력이 생긴 것은 5월 2일이 됩니다. 며칠이라고요? 5월 2일. 다음 날 이길 오전 0시니까. 그래서 아까 경매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저당권은 5월 1일 오전 9시 기점으로 잡아줍니다. 다시 한번. 저당권이 오후 12시에 됐는지 1시에 됐는지 3시에 됐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저당권이든 가등기든 근저당이든 다 등기가 되면 몇 시로 잡아준다고요? 9시. 오전 9시로 계산합니다. 자, 그럼 이건 5월 1일 오전 9시에 등기가 된 거고 이건 5월 2일 날 효력 발생했으니까 후순위가 되죠. 그러면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이 일어나게 되면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임차권도 같이 다 말소해요.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소됐으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4번 동그라미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이 된 후 동그라미 칩니다.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 그러면 처음은 점포하고 사무실이니까 주거용 건물이 아니죠. 근데 용도 변경을 해갖고 뭐가 됐다고요? 주거용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소액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생긴다? 최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권.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 전보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받아갈 수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 전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권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에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법법 제3조 3 규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다. 자, 여기 임차권 등기 말소, 임차권 등기 명령된 것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선이행이다? 변제, 보증금 반환을 선이행해야지. 그래서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민법 전체가 다 적용되는 중대한 법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등기되어 있는 걸 말소할 때는 변제와 등기는 절대 동시 이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변제가 선이행해야 등기를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 이행이 안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뒤집어 얘기해서 채권법, 계약법에 동시행 항변권에서 이 문제는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볼 텐데 칠판을 지우지 말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거를 복사에다가 시험 문제가 법정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그대로 상위법에 적용됩니다. 지우지 말고 그대로 놔둡니다.